먼저 이제 국어 영역의 대반전을 노리는 수험생들, 네. 긍휼히 여겨야 되는 학생들이죠. 네. 6월 모평 결과를 가지고 좀 좌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또 막막한 거 풀어나가야 되나 고민도 많을 텐데, 일단 국어 영역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 형태로 선생님한테 좀 드리고, 네네. 저도 드리고 선생님도 드리고요. 네네. 네, 그리고 선생님이 좀 아주 자세하고 또 상냥하게 애들한테 도움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국어는 모든 학생들이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은 이유가 이게 물론 그 영어 절대평가 이후에 이 변별력의 입장에서 국어가 중요하지만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 만나는 상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국어 못 보면 그것 때문에 다른 과목 다 힘들고요. 맞아요. 기분도 안 좋아. 그래서 맞아요. 국어는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 소위 이제 도미노 현상이란 맞아요. 말이죠. 네네. 잘 보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계속 음. 가는 거고, 잘 네. 못 보게 되면 이제 자꾸 전 시험에 대한 집착 때문에 2교시나 3교시까지도 힘들어지는 그 네. 멘탈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음. 예. 그래서 일단 먼저 점검할 것은 6월 모의평가 출제 경향하고 난이도에 네. 대해서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분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저희 제자들도 제가 이제 재학생도 수업을 하고 재수생도 수업을 하는데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국어를 1교시에 넣은 게 평가원의 계략이다.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인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점수에 편차가 벌어질 수 있는 네. 그런 담대함을 학생이 가지고 있나 아닌가를 판단하는 시험이 국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학보단 나을 텐데. 수학은 알아요, 아이들이. 네, 네, 아, 네. 내가 몇 등급이구나 네. 라는 걸 아는데 국어는 답지 나올 때까지 네. 내가 굉장히 잘 봤다. 생각을 해도 점수가 안 나올 때도 맞아요. 있고 또 망했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점수 잘 나왔네. 그리고 난 되게 쉬웠다. 근데 또 점수 등급 컷이 굉장히 맞아요, 또 선생님. 알 수 제약과 없는 다르고.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친구들. 그래서 사실 국어를 잡고 가는 건 마인드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번 시험이 딱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학생들과 똑같이 시간을 내서 문제를 풀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 딱 풀고 나니까 저희 이제 원장님이 오셔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등급 컷이 몇 점일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굉장히 당당하게 94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야. 드렸어요. 네. 제가 원래 등급 컷 찍는 귀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원장님이 애들이 더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등급 컷이 결과는? 91점이었죠. 네네. 네. 물론 아직 오픈이 안 돼서 네. 확실한 건 네. 알 수 없지만 현재 예상 등급 컷은 91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럼 어려웠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잘 이해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작년 6월 모의평가랑 이번 6월 모의평가 비교를 해드리면 네. 작년 6평이 굉장히 아이들이 어려웠었다고. 네. 막 불수능이다. 네. 그 충격받았죠. 시험의 1컷이 89였어요. 네. 그럼 이번 시험이랑 1등급 컷이 딱 한 문제 차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작년 수능. 제 재수반에 들어가서 작년 수능이 어려웠어. 이번 모평이 어려웠어. 전부 다 얘기해요. 작년 수능이 훨씬 어려웠대요. 그런데 그 작년 수능의 1컷이 93점이에요. 네. 그럼 이번 시험이 등급컷이 더 낮은 거죠.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아이들이 더 어렵다고 느꼈어야 하는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네, 네. 실제 등급컷은 그렇게 그 아이들은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시험이 어려웠니? 했더니 그건 아니래요. 그럼 왜 등급컷이 이럴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실수를 해서 틀렸대요. 근데 사실 실수가 아니거든요. 네. 만약에 맞아요. 실수였더라면 등급컷이 94였어야 정상이죠. 그렇죠. 하지만 91이라는 이야기는 아이들은 실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평가원의 트랩에 걸려서 매력적인 오답들을 걸러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죠. 그래서 네네. 오늘 이제 뒷부분에서는 매력적인 오답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네. 그리고 좀 고난도 문항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다른 영역에서는 나오지 않는 단어죠. 매력적 네. 오답. 네, 네. 그렇죠. 국어에서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역시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시다 보니까 단순히 몇 점 몇 점이었다라는 수치적 분석보다는 거기 안에 숨어있는 어떤 트랩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국어 영역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매력적인 오답을 포함했어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 그러니까 오답률이 높은 문제죠. 그리고 오답률이 높은 문제에 대해서 남은 기간 동안 또 어떻게 공략하면 되는지 선생님이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이번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었던 문제 5개를 꼽아봤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틀린 문제 5문제를 꼽아봤을 때 5문제 중에 3문제가 다 비문학이에요. 네네. 최근의 트렌드 자체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월 시험을 보고 아이들이 공공연생을 싫어하나 보다. 네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가 3월 학평 등급컷이 국어가 정말 충격적인 등급컷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이게 수학보다
생각보다 등급컷이 낮을 정도로 엄청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이유가 뭐였냐? 그때와 이번은 좀 이유가 달라요. 그때는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고 네. 정보량이 엄청 많아서 저희가 흔히 타임 어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내에 다 못 읽는 거죠. 그래서 등급컷이 굉장히 낮았다면 이번 모평에는 다 못 풀었어요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긴 푼 거죠. 그렇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력적인 오답에 걸려들었던 학생들이 좀 많았고요. 네.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도 비문학 3개가 모두 같은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형적으로 늘 항상 네. 싫어하는 과학 지문 3문제, 그리고 문학에서 1문제, 그리고 문법에서 1문제 이렇게 총 5문제가 네. 아이들이 많이 틀렸는데 네. 이런 트렌드는 아마 9월 수능에도 계속 될 네.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문과한테 좀 불리한 시험 아니냐. 그러니까 비문학의 이제 과학 지문이 이게 이과는 좀 유리한 거고 문과는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또 볼멘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 제자들 중에도 문이과가 다 있잖아요. 네. 이거 어떻습니까? 이번에 특별히 이제 비문학 과학 지문이 어려웠는데 네. 이과 자연계 학생들이 정답률이 더 높을까요? 사실은 아닐까요?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얘기해요. 네, 네. 야, 이과 과학 지문 이과한테 훨씬 유리하지 않니? 그렇게 얘기하고 대신에 문과 애들은 경제 지문 그럼 다들 문과 애들이 유리하지 않아요. 네. 아무래도 과학 지문 중에서 생명 쪽이나 이런 쪽은 이과 친구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배경 지식이 조금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사실은 평가원에서도 네. 약간 문과나 이과 쪽 특정한 부분에 너무 유불리가 강하게 적용하지 않게 문제를 이제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만 해도 국어 전공인데도 불구하고 네. 저는 키트 지문 매우 당연히 다 맞거든요. 네네. 네.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맞추죠. 네. 네. 평가원이 요구하는 건 네. 배경 지식이 있으면 조금 유리하긴 하겠지만 네. 배경 지식으로 정답의 근거가 판단되는 문제는 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글을 제대로 읽어내는 훈련과 연습이 있으면 되고 만약에 학생이 엄마 나 과학 지문 때문에 너무 어려워라고 하는 학생이 있다면 제가 좀 추천드리는 방법은 EBS 연계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EBS가 사실 어차피 비문학은 다시 평가원에서 글을 쓰는 윤문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네. 뭐 풀어봐도 내가 이거 봤나? 막 이 정도의 느낌으로 연계가 되긴 해요. 하지만 과학 개념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네. 경제 개념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EBS에서 좀 그런 과학이나 경제, 특히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2파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지문을 한 번 정도 풀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네. 거기에 있는 개념을 좀 숙지하는 정도. 그럼 최소한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배경 지식 정도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뭐 나중에 국어 영역 이제 학습의 반전의 비법 얘기하실 네. 때도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오답률이 높은 문제, 이제 비문학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많이 느껴요 학생들이. 제가 학생들 1호할 때. 국어 전공자들께서 문제를 출제하시는데 그분들 가운데 비문학 전공자는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객관적인 사실에 네. 근거한 어떤 답을 찾아내는 힌트를 찾아내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국어의 비전문가로서의 이제 유로를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비문학 문제에 대한 첫 번째 문제는 제 개인적인 느낌은 학생들이 일단 당황한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딱 나왔을 때, 나 이거 개념 전혀 없는데 맞아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고 스스로가 멘탈적으로 나 이건 내가 풀 수 없다. 평가원에서 나한테 풀지 말라고 했다. 뭐 이러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그런 게 있는데 어떨까? 네. 이거 문제 공략 방법 뭐 비문학만 네. 이렇게 또 제안해서 말하기 좀 그렇지만 특별히 이 부분이 어려우니까요.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학생들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쫄면 지고 설레면 이긴다. 네. 쫄면 명언이네요. 네. 써놔야지. 쫄면 지고 설레면 이긴다. 네. 네. 쫄면 지고 설레면 이긴다. 이거 네. 당장 현장에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국어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인드적 측면이 굉장히 강한데 아이들이 내가 못 읽을 거야라고 생각하면 정말 못 읽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제가 좀 추천하는 방법은 이게 뭐 굉장히 장기적인 방법은 아니겠지만 시험장에서 특히 아까 키트 지문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그게 마지막 비문학 지문이기도 해요. 아이들이 굉장히 집중력이 흐려질 법한 시기에 또 아이들이 시험 지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통 그럴 때 이런 비유를 들어요. 저희가 운동할 때 감독이 하는 기능이
제일 큰 기능이 저는 경기 중에서의 감독의 가장 큰 기능은 타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쪽으로 흐름이 막 흘러간다 싶을 때 타임을 딱 그 경기의 흐름을 끊어주는 게 감독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본인에게 그런 감독이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험을 보다가 말린다. 읽었는데 도돌이표를 하고 있다. 본인이 알아요. 3줄 읽었는데 읽은 거 또 읽고 있어. 그러면 차라리 펜 딱 놓고 심호흡을 크게 하고 다시 가져가는 거죠. 이래야 되는데 애들이 한 40분 풀다가 이제 너무 힘들면 난 여기까지야. 이래서 이제 마지막 교과가 초름 반응 키트 이런 문제 틀리고.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제 아까 풀어봤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오답률 높은 문제, 아까 문학 작품에도 어려운 문제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마 그게 그 최한기의 신체에 대한 관점하고 데카르트의 사상 비교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어려웠거든요. 네, 인문지문. 그렇죠. 그럼 어떻게 공략해요? 그런 긴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긴 지문이 나온 게 한 2년 정도 됐어요. 비문학이 원래 예전에는 제가 수능을 볼 때는 6지문 나왔었거든요. 너무 옛날 사람 같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다행입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5지문으로 줄어들었다가 4지문으로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이제 3지문으로 출제가 되면서 대신에 길이가 줄어든 대신 아까 문제의 개수, 지문의 개수가 줄어든 대신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죠. 이제 근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거를 한 호흡에 다 가져가려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돌아가고 또다시 돌아가고 하는 거의 반복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문을 쪼개세요. 그러니까 한 단락을 읽으면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보통 한 2, 3단락까지는 그 내용이 이어져요. 그러다가 4단락 정도 선부터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글이 추가되거든요. 근데 그 끊어지는 포인트를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인문지문 말씀하셨는데 인문지문 같은 경우에도 앞부분에서는 A 철학자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져요. 그러다가 중간 부분부터 최악이라는 비철학자의 얘기로 전환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글을 나눠주는 게 좋고요. 키트 지문도 마찬가지.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실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정이 나오고 절반을 딱 기점으로 뒷부분에서는 지능성, 의음성의 새로운 개념이 추가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호흡에 다 가져가서 너무 정보량이 많다라고 힘들어하지 말고 2개가 합쳐진 글이다. 라고 생각하고 절반으로 쪼개서 가져가면 읽기 방법에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모든 걸 가져가려는 우리의 욕심. 고기 먹을 때 또 한 번에 다 먹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더라. 안 쪼개고. 그렇죠. 굉장히 뭐 이게 국어 3등급, 4등급 대 학생들의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멘탈도 결부가 돼 있는데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한 방에 이걸 다. 맞아요. 왜냐하면 시간은 제한돼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넘어가야 되니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거. 이게 끊어서 분리해서 쪼개서 이런 말들이 학생들한테 유익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오답률 높은 문제, 이게 저만 틀렸는지 모르겠는지 좀 두려운데, 저는 사실 그 문제에서 이게 이럴 수가 이랬던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어법 문제에서 그 맞춤법 사이시옷 문제 풀면서 이럴 수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하나 선지를 다 주어진 정보하고 비교해가지고 다 맞춰봐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런 문제? 선생님은 틀리신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답률 베스트 5에 있는 문법이 문제입니다. 저도 보통은 되는군요. 위안을 삼고. 다행이네요. 그 문제가 보기도 굉장히 길고 조건도 엄청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런 문제를 틀리는 이유가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는 설계 없이 우왕좌왕 보기 선지 왔다 갔다 하다가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우선 제일 첫 번째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고 설계하는 게 중요해요. 설계. 이 문제는 사이쇼 문제인데 보기가 있으니까 보기의 조건이 3개가 나왔어. 그러면 하나, 둘, 3개. 하나를 먼저 1, 2, 3, 4, 5에 적용해보고 두 번째를 1, 2, 3, 4, 5에 적용해보고 세 번째를 1, 2, 3, 4, 5에 적용을 해보잖아요. 그럼 답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거든요. 아까 이제 EBS 연계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사실 이제 선생님 처음에 하실 때, 이번 등급컷 94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아마, 새로운 유형이 없었어요. 이게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 않은 건 새로운 유형이 없었어요. 이 말씀으로 들렸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보통 이제 9월은 이제 재수생들이 다 유입되니까 난이도에 대한 조절을 하기 위한 이제 시험이라면 6월은 보통은 이제 거의 다
도전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신유형이 대부분 엄청 나오는데 그랬는데 그러면 새로운 유형이 출제되지 않고 이제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된다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딱 정해진 유형의 문제, 남은 기간 안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EBS 연계 어디까지 준비가 돼야 될지 어떻게 이런 질문 할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우선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유형이 이번 시험에 사실 있긴 있었어요. 네. 아이들이 못 느꼈을 뿐이지. 그러니까, 신유형. 네. 3번 문제가 사실 화법 문제거든요. 네. 화법 네, 문제인데 네. 자료 활용으로 나왔어요. 맞아요. 자료 활용 네, 네, 문제는 네, 네. 항상 장문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아이들이 신유형이라고 네. 못 느끼는 이유는 난이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이죠. 맞아요. 네, 저도 이거 맞췄습니다. 네. 네. 근데 봤었을 때 어떻게 풀려는 거야? 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 신유형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낯선 문제가 네. 나왔을 때는 설계하고 들어가는 거. 우선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선 제가 아까 등급컷이 실제 뚜껑을 열었을 땐 91이었는데 94라고 제가 예상했던 큰 이유 중에 네. 하나도 네. 이번에 학생들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EBS 문학이 정말 많이 연계가 됐어요. 네. 저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가르치면서 얘들아 이런 거 나올 수 있어. 이런 거 이렇게 나올 거야. 중요해. 이렇게 말했던 게 거의 다 구현이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문학은 좀 낼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이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문학을 열심히 공부해 두는 게 필요하다. EBS 문학. 그래서 그 이유는 문학에서 시간을 줄여요. 맞아요. 그럼 저희가 그 시간을 어디 쓸 수 있을까요? 비문학에 쓸 비문학에. 수 있겠죠. 그리고 낯선 문제 조건을 하나씩 따져서 설계하는데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EBS 문학을 잘 공부하는 게 필요하긴 한데요. 네. 방법이 좀 잘못된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잘못된 친구 예를 들어주면 네. 저에게 와서 얘기해요. 선생님, 저 EBS 3번 뗐어요. 어. 그 무슨 얘기냐면 3번을 풀었다는 거예요. 풀고 채점. 근데 하지만 EBS에 연계되는 건 문제가 아니죠. 항상 지문이 연계되는데 그렇죠. 이제 많은 친구들은 그냥 문제만 푸는 거예요. 일단 그건 옳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정도는 옳지 않아요. 딱 봤었을 때, 본 것 같은데? 이거 봤는데? 이건 의미가 없죠. 본 것 같은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아니까 답은 이거 중요한 건 이거였지 라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숙지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번에 제가 아까 오답률 문제 5개 말씀드렸는데 네. 3문제는 저희 키트 지문 계속 이야기했고요. 한 문제 문법 좀 말씀드렸죠. 네네. 네. 하나의 문학은 무엇이냐? EBS 비연계 단독 문제였어요. 비연계. 네, 작년 수능에서도 문학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비연계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아이들이 아무리 EBS가 많이 나와도 그럼 맞는 애들은 다 맞고 틀린 애들, 등급을 가르는 문제는 결국에 비연계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네네, 아니요. 네, 그럼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냐? 이렇게 하는 게 좋죠. EBS를 분석하세요. 낯선 지문 보듯이 첫째 먼저 자기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네. EBS 작품은 아이들에게 처음 보는 작품이니까요. 자기가 먼저 분석을 해보고요.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학교 선생님 수업 되게 잘하시거든요. 네. 선생님도 학교에 계시지만 저도 원래 학교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지금 전부 다 EBS를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아니면 뭐 보완을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학원이나 인강이나 이런 데들을 통해서 보완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시중에 나가보면 EBS 정리 책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그 모든 것에 이전에 자기가 먼저 분석해보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러네. 네. 근데 이게 선생님 이게 그 문학이 보면 문학이 보통 다 문학은 이 글의 감상으로 올바른 것은 이런 거 네.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감상이라는 게 종잡을 수 없는 게 맞아요. 이게 처음 보는 거니까 맞아요. 이게 그년지 그 녀석인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이게 무슨 마음인지를 모르겠으니까 이게 접근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아까 그 비연계 단독 지문. 그러니까 이게 문학은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한 번도 못 봤던 작품을 얼마든지 수능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시간 관계상 문학을 네. 어떻게 분석하라는 수업적인 방법들을 네, 말씀드리긴 네, 좀 네. 어렵고요. 네. 문학도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문학에서 첫 문장을 읽고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네, 네, 라고 네.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문학에서는 그 역할을 제목이 하거든요. 제목. 그래서 제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는 거. 그럼 내가 이 시에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겠구나 라고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에서 어떤 약속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자연물이 나오면 그 자연물, 새 이런 게 나오면 진짜 새 얘기가 아니라 결국에 우리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빗댄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시에서 찾아야 되는 건 나랑 비슷한 앤지 반대되는 앤지. 그래서 이번 모평에서도 우포느 왁세라는 새가 나왔어요. 그럼 결국에 네. 중요한 건
얘가 우리와 상반되는지 동일시되는지를 찾는 게 포인트인 거죠. 네. 이런 분석법을 좀 숙지하고 아주 간단해요. 5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네. 그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문학은 배경 지식이 필요 없어요. 문학의 배경 지식은 모두 보기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작품의 내적 구조를 그냥 찾아내는 거예요. 앞에 이 말 나오면 뒤에 이 말 나오고 네. 중간에 이 말 나오면 뒤에 마지막에 마무리해주고 하는 내적 구조, 저희가 전문 용어로 유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런 좋은 작품들을 평가원이 골라오기 때문에 네. 걱정할 필요 없이 자신의 분석을 믿고 그 대신에 이럴 수 있죠. 제가 약간 본인 스스로 필 타서 작품을 내 필은 이거야 이렇게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분석을 EBS로 해보고 그리고 나서 학교 수업, 뭐 강의 아니면 책들 이런 걸 통해서 비교하는 내 사고 과정이 옳았구나라는 걸 확인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대목에서 제가 진짜 넣고 이게 그 선생님 제자들도 많으실 텐데 그 성향 자체가 감성적 성향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기복도 좀 있고 맞아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필적하니 햇볕 뭉클 땡땡. 쓰다 울대니까. 아니 진짜. 맞아. 이런 아이들이 이제 어떤 이성적 근거를 네. 판단으로 해야 되는 문제에 그럼요. 있어서 자기 주관이 개입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각하면서 있는 게 아니고 내적 구조를 파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심취하는 거지. 네. 그래서 문제 풀다가 출제자랑 철학적 논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제자들하고 이렇게 수업 끝나면 1대1 면담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그럼 그런 유형들로도 좀 접근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친구도 있어요. 성격이 급한 친구들, 저희가 흔히 네. 얘기하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성격이 급하다고 하는 게 문제 어떻게 구했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혹시 자제분의 모의고사 성적이 1에서 4로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아이입니다. 1에서 4를 네, 오락가락 맞아요. 네, 네. 있어요. 급하다. 네. 네.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 급하니까 평가원 지문은 굉장히 지문이 엄밀해요. 그래서 조건 하나를 누락시키면 틀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맞아요. 왜 틀렸어? 음.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의식적으로 만약에 지문을 읽을 때도 의식적으로 이렇게 약간 슬래시를 보통 저희가 한다고 얘기하죠. 그쵸. 이렇게 끊어가는 거라든지 문제에서 보기 조건이 나올 때도 특히 2번 모평에서 14번 문제랑 37번 문제가 오답 만들어내는 패턴이 똑같아요. 자제분 시험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언니. 네, 14번 문제와 37번 문제를 연동해서 틀린 친구가 있다면 이 친구가 그 친구입니다. 네. 이런 친구들은 조건을 좀 넘버링해 보는 습관, 맞아요. 약간 네네. 침착하게 가져가는 네. 이런 습관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필 타서 공부하는 친구, 네네. 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을 꼭 주지시켜 주세요. 정답의 근거는 지문에 있다. 이것은 네 생각을 확인하는 시험이 아니다. 그렇죠. 네, 국어 시험은 제가 애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자기만의 논리적 구조가 굉장히 강한 친구들이 있어요. 네. 아까 철학자와 싸운다는 네네, 그런 친구들. 맞아요. 이런 친구. 지금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그러면 저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이것도 답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친구. 저 말하는 거 보면 똑똑한 것 같긴 한데 왜 우리 애는 점수가 네네. 이럴까? 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언니. 네. 2가지를 주지시켜 주시면 돼요. 정답의 근거는 지문에 있다. 네. 그리고 이건 네 생각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 전국에 네.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생각을 골라내는 시험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네. 네,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